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 저 김엄마 책이 나왔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네. 보수를 지켜라. 보수를 지켜라? 보수를 역시 지켜라. 자유한국당 가시더니 아 그렇습니다. 네. 색깔도 빨간색입니다. 표지가. 아, 조금 제목이 제 입맛이 아니네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왜 여기서 팔으려고 그래요? 저 딴 데 예? 많은데. 아 지난번에 어디 파고다 가서 팔다가 물려맞을 뻔해가지고 아 역시 예 여기 와서 팔아야겠다 해서 네.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보수를 지켜라는 무슨 의미로 쓰신 거예요? 아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비롯한 이 보수 정당들이 몰락의 상황이 이르게 됐는데 네. 지금 하는 걸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더 핥히고 물어뜯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에 집권할 기회가 없다. 아, 지금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은 문 대통령에게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똑바로 해라. 예, 이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무슨 꼴을 당하는지를 제가 아주 소상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네요. 14,000원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객 중심 컨설팅을 실천하고 있는 리모델링 전문 보험사 올바른 보험 올보넷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나에게 어떤 보험이 현명한 건지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 막 여러 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들은 보험들을 다 내가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중복된 건 아닌지 괜히 쓸데없는 건 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점검해 보시라는 거고요. 네. 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 3시쯤에 문자를 보냈는데 네, 바로 답장이 가보죠. 왔어요. 네. 예. 너는 안 자냐? 이렇게. 야, 어떻게 알았어? 자라 이 자, 24시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요 1670-7639 1670-7639번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순서를 시작하죠. 오늘 모실 분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꼭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문바 중에 문바라고. 네. 네. 요즘 문바가 유행인가 봐요. 아 이분은 아주 좀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네, 문카에다. 스스로 문카에다라고. 문카에다라고. 네. 문슬림 정도가 아니라 네. 문카에다로. 전직 판사 출신, 네. 현직 백수 비슷하죠? 뭔 백수야? 우리 아, 사무장, 협동조합 사무장. 이사세요, 이사. 이사예요? 이사요? 사무장 아니에요? 우리 TV 이사. 지금 현재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계시는 전직 판사 이정열 전 판사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옳지 많이 갖고 오셨어. 그 지난 대선 때 굉장히 또 열심히 하셨는데 뭐 없습니까? 좋은 나라가 생겼잖아요. 좋은 대통령이 생겼고. 그럼 뭐 합니까? 왜요? 내가 잘 돼야지요. 판사님 말이에요. 잘 됐죠. 잘 됐어요? 예, 일단 스트레스가 거의 사라졌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호전돼 가고 있고요. 아이고. 스트레스가 주니까. 아 그래요. 네, 잘 됐죠. 아.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걔네 삶도 바뀐다는 게 오. 저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큰 박수. 청와대에서 뭐 따로 연락을 받지는 않으셨죠? 연락 받은 게 있는데요. 네네. 있어요? 공개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와. 예, 며칠 있으면 한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와 대박. 뭔데요? 예? 뭔데요?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와. 며칠 후에 공개되는 건 뭡니까 그러면? 고맙다는 인사 아니에요? 고맙다는 인사 전화. 며칠 후에 저기 뭐가 행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와. 근데 질문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뭐 물론 어떤 자리나 직위 이런 거는 당연히 연락이 없고 그건 맞죠. 혹시 있어도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문제는 좋은데 직장 상사 문제는 진짜 피곤한 분이잖아요. 저뭐 시켜줘도 같이 일하기 싫어요. 최근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네. 정말 중요한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이 분노를 하고 싶은데 명확하게 어디서 분노를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분노해야 되는지. 아니 그 분노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내가 알고 분노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렵고 이런 부분을 딱 제 눈높이에 맞춰서 분노 게이지를 좀 상승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최욱 작가님 눈 높으시잖아요. 여자 보는 눈만 높아요. 그 진짜 놀라운 게 예. 5년 예측을 하셨어요? 예, 정확히 예측하셨어요. 트위터에다가 5년이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뭐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하게 했는데 저것도 맞추셨어요. TV 중계 안 한다. 예, 그거는 그래서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과정을 보면 맞춘 건 아니에요. 알고 하신 건 아니고.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대충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거죠. 네. 그래도 뭔가 감이 있으시니까. 맞췄는데 앞에 한 글자가 빠졌죠. 때려 맞힌 거죠. 그냥 한번 질렀다가. 네네네. 자 일단은 이를 두고 뭐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니냐. 일단 뭐 요 정도 목소리는 우리도 낼 수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네, 5년. 네. 네. 예. 그렇죠. 일단 심플하게 예. 이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잘못된 판결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이정열 판사님이 만약에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실 것 같아요? 못해도 12년에서 15년 사이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구형을 12년 했는데 어떻게 15년을 때려? 그거는 저기 법적으로 가능해요. 더 세게 칠 수 있습니까? 예, 그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으로 표현하길 구형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 형을 구한다, 청구한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네네네. 의미잖아요. 그건 이제 관례적인 용어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검사의 의견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내는 거지. 그 형량에 관해서는 검사의 의견에 꼭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재판 결과가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결과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법원에 만연해 있는 관행이죠. 재벌 봐주기. 예, 그거 말고는 아니, 그러니까 왜 봐줘야 되는 거죠? 왜 봐줘야 되냐? 선배들이 봐줬으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판사들 사고가 네. 생각이 사고 방식이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아. 그러니까 첫째는 그야말로 법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까? 판사들이요. 예, 그런 생각을. 그리고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 이재용 부회장 관련 판결문인데 오늘 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270장쯤 돼요. 아직 지금 오늘 오후에 구했는데 2번밖에 못 봐갖고. 두 번밖에. 아직 다 이해는 못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을 네네. 통해서 네. 여기에 이제 판결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승계 작업은 피고인 이재용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재용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예. 삼성 전체적인 이익이 성립된다. 예. 와. 뭐 그거는 그런데 요는 그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오로지 피고인 이재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재용 씨가 삼성의 경영권을 잡아서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 분의 개인적인 이익이겠죠? 나라가 위험해지잖아요. 예. 재벌 구조가 더 심화되면서.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면 나라가 망가진다고 우리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네. 이 재판부는 이재용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삼성그룹을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 혼자서 다 이득을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요소 때문에 형을 높게 못 준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야. 사고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주주총회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 같은데. 이제 주주총회를 안 가봐. 너도 안 가봤잖아. 뭐 주준 척해. 아까 판결문에 이런 게 있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봐주려고 아주 작정한 것이다. 작정한 게 아니라 아예 사고 자체가 사고가 그렇구나. 그렇게 돼 있군요. 세팅이. 예.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법부 독립, 사법권 독립이 침해받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사법권 독립의 침해는 외부적 요인이 많았잖아요. 예. 뭐 정치 권력, 예. 특히 그 다음에 뭐 독재 권력.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일반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첫째는 대법원 내부에 있어요. 대법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순치되고 사고 구조가 이렇게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재벌을 편들어 줘야지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정열 판사님이 그 지상파 방송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승태라고 합니다. 그냥. 님은 안 붙이죠. 님도 안 붙여요. 양승태라고 해요. 양승태. 예. 양스 씨까지는 해봤어요. 아니 양승태라고 했었어요. 인정합니다. 예. 양승태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 그렇죠. 원래 공인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네. 상관이 없긴 한데 이거 진행자들이 얼굴이 하얗게 너무 싫어하세요. 이런 말할 수 없이. 예. 그럼 우리가 만약에 친구들 만나서 이번 이재용 재판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재판관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예, 그게 있고요. 네.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형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곰곰이 좀 따져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본질은 뇌물이잖아요. 뇌물 예. 공여. 박근혜한테 뇌물을 줬다. 최순실과 한 몸인.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뇌물을 줬다고 하는 이 범죄에 관해서 법이 정하고 있는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별로 높지가 않아요. 뇌물에 대해서는요? 뇌물 공여는 뇌물을 준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줘도 네 받은 거는 액수가 많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데 준 거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좀 낮아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네. 이 사건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형이 제일 센 건 뭐냐면 재산국외 도피가 제일 세요. 네. 근데 재산국외 도피가 50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이라는 건가? 예,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네. 그러니까 하한이 10년이에요. 10년 밑으로 네.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뇌물 공여는 5년 이하니까 5년 이상으로는 못 가는 거니까 확실히 다르죠. 네. 그다음에 50억이 안 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5년 이상. 5년 이상. 네. 예, 그다음에 비슷하게 나오는 게 횡령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네. 5년 이상이에요. 어. 무기 5년 이상. 이 사건에서 지금 기소가 됐을 때 네.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전부 합쳐서 79억인가? 77억인가 기소가 됐어요. 50억이 네, 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유죄가 되면 기본이 10년이죠. 10년이죠. 기본이 네. 10년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났어요. 음. 42억이 무죄가 나고 그래서 전부 인정된 게 37억 인정이 됐어요. 50억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최하한이 이제 5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횡령은 그것도 70몇 억인가 60몇 억인가 하여튼 그건 50억이 넘어요. 그래서 하여튼 두 개를 비교해도 5년 이상이에요. 네. 기본이 이제 5년인 거예요. 근데 이 혐의가 이재용 피고인 말고 다 같이 기소된 다른 4명의 피고인도 똑같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다 네.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럼 기본이 5년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일 낮은 사람이 2년 6개월 받았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네. 법적으로 판사가 유리한 어떤 그 정상 관계가 있으면 절반을 재량으로 깎아줄 수 있어요. 하한을. 그러니까 5년을 절반을 깎은 거예요. 2년 6월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주범을 먼저 정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질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어떤 피해 액수가 이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가담 정도가 약한 사람은 차곡차곡 내려가는 게 순서예요.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제일 낮은 사람이 2년 6월이거든요. 2년 6월에서 시작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2년 6월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이 3년이고 그 위에가 4년이고 그 위에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5년이 그냥 이 정도 액수면 5년이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최대한 하여튼 안 주려고 준 것 같아요. 제일 적게 주려고. 네. 그러니까 최하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게 2년 6개월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사실. 근데 보면 이 사건 제일 재밌는 게
저 어제까지 모르다가 오늘 보니까 판결문에도 나오더라고요. 판결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건에서 지금 부정적인 영향 인자가 저기 형량을 정하는데 부정적인 거 무거운 게 뭐냐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네. 정경유착이다. 네. 예. 그다음 그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그냥 큰 것도 아니고 매우 크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돈을 빼서 횡령을 해서 뇌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있어요. 삼성전자라고. 네네네. 피해를 회복을 해줘야죠. 음. 합의, 소위 말해 합의를 해야죠. 네. 예, 그게 안 됐어요. 여기 판결문에 나와요. 피해 회복이 안 됐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다시피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있어요. 네. 너무 안 좋아요. 죄질이. 예, 네. 이게 범죄 후에 정황이 너무 안 좋은데 네. 유리하다고 할 만한 거는 특별히 안 나오는데 아마 초범일 가능성이 높고 예, 그 정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유리하다고 이제 든 정상이 자기가 먼저 뇌물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뇌물을 달라고 해서 줬다. 수동적이다. 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아까 나왔던 개인적인 이득을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 아이고 참 애썼네. 했었죠. 예. 아이, 그런데 제가 되게 좀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말을 사다가 정유라한테 주잖아요. 네. 네. 이게 뇌물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 말을 사다가 주는데 말을 삼성이 길러가지고 한 게 아니고 사서 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디서 샀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매매 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그 매매 계약서의 명의는 삼성 명의로 돼 있어요. 네. 뇌물로 줬다고 하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뇌물로 줬다고 하는 거는 소유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최순실이나 정유라한테 말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야 뇌물이 되죠. 그러니까 삼성 주장은 뭐냐면 소유권이 그쪽에 있지 않고 우리 쪽에 있다 하면서 내놓은 게 뭐냐면은 당초에 매매 계약을 깨요. 해약을 해요. 그 해약하면서 해약했다는 합의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자니까 이 매매 계약을 깨는 거지. 소유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매매 계약을 깨냐. 그 상대방이 여기에 동의해서 지금 해약한다는 합의를 써준 것 자체가 삼성이 소유권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건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네. 재판부가 그 주장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이해관계에 의해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올해 5월 달에 작성된 문서인데 재판이 2월 달에 시작하거든요. 소송 과정에 작성된 문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실하지 않은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삼성 측에서는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면 소송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해약하지도 않은 해약이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만들고 그 증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증거를 조작한 거네요. 조작한 거죠. 범죄네요? 범죄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평가되는 게 크지는 않지만 재판 관행에서는 엄청난 요소예요. 이놈이 재판부가 예. 입장에서 내가 판단을 하는데 날 속이려고 든 거예요. 와 열받지. 예, 거기에 지금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작출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작출은 조작할 때 작자하고 그렇죠. 예, 날출자. 예, 일본식 용어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리한 요소가 있으면 절반을 깎을 수가 있다고. 증거를 조작을 하는데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형을 반을 깎아주는 거예요. 야, 저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거 진짜 거다가 더 심한 건 더 심한 건 집행유예. 절반 깎는 거 더 넘어서 더 유리한 정상이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집행유예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봐주려고 했구나. 와. 2년 6월에 4년을 맞췄구나. 맞춰버렸구나. 그리고 차곡차곡 올라갔구나.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왜 잘못됐느냐?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제54회 수원 화성문화제 정조의 효심과 애민 사상이 깃들어 있는 능행차 공동 재현을 비롯해 해경궁 홍씨 진찬현, 묵과 재현 등의 재현 행사들이 수원 화성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이와 더불어 더욱 다채로워진 공연과 체험 행사는 관광객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제54회 수원 화성문화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지경의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피테로마 필링 젤, 우리 피부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각질 제거 화장품인 거죠? 각질이 많으면은 피부 건강에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각질이 너무 또 자극적이면 네. 이 또한 우리 피부에 좋지 않거든요. 네. 아주 부드럽게 피부의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발 뒤꿈치, 팔꿈치, 얼굴 모두 다 부드러운 피부로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저는 제 배를 아무리 문질러도 사라지지 않던데요. 그건 각질이 아니잖아요. 각질이 아니었습니까? 네. 네. 지방질 이거는. 지방질이었습니다. 네. 지방질은 안 됩니까? 그건 숨초를 통해서 제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각질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 서울 지역번호 02-2057-1399번으로 문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도, 절도, 뭐 소매치기, 사기 이렇게 했으면 네. 물론 이제 강도가 제일 센 범죄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형을 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죄질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한 5년 줄 거를 당연히 7, 8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양형위원회가 대법원에 있으면서 양형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네.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죄 인정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네. 제일 지금 형이 센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재산 국외 도피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이 범죄는 흔한 범죄가 아니라서 아직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 없어요. 양형 기준이 있는 건 횡령 부분이 있는데 횡령에 관해서 양형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50억 이상 300억 미만 횡령인 경우에 4년에서 7년 사이 선고하라고 돼 있어요. 엄청 약하죠. 예. 300억. 예. 그리고 뇌물 공여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예. 그러니까 양형 기준 자체가 낮고 아까 이제 그 정의교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네네.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이 네. 경우에 대입을 해보면 4년 이상 선고 가능 이렇게 나와요. 양형 기준에 의하면 되게 낮죠. 예, 법정형 자체도 안 지킨 데다가 양형 기준 위원회에서 나온 기준에 따르더라도 기준도 낮고 더더군다나 제일 중한 범죄로 평가되는 법적으로 그게 지금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
너무 재량의 여지가 커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예. 김진동 판사 네. 어떤 사람입니까? 아는 분이세요? 예. 아. 전주에 있을 때 같이 일하셨어요? 같이 일한 건 아니고 저는 본원에 있고 아마 정읍에 계셨었나 그랬을 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얼굴은 알죠. 본원 지원이니까. 그래서 예. 그건 좀 평가하기가 그런데요. 이제 아. 제 사적으로 이해는 할 땐 되는데 예. 이렇게 카메라에 끄면 좀 그래요. 자 판사님, 네. 김진동 판사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2심으로 넘어오는데 2심 판결 날 때쯤이면은 현재 스케줄대로 순탄하게 갔을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 2심에서 이재용 씨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은 더 큰 중형을 제대로 된 실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심이 더 세지는 경우는 흔치 않죠. 흔치 않죠. 근데 없지도 않아요. 예. 그 예전에 원세훈은 저 1심에서 선거법 무죄였다가 2심 가서 선거법 유죄 되는 바람에 아주 세게 대치기를 그렇죠. 당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형사소송법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네. 1심에서 받은 형보다 못 올리게 돼 있어요. 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항소심 가면 형이 깎인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기본 쉽게 말하면 밑자 본전인 거죠. 항소한다는 게.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검찰 항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재판 관행상 1심에서 판결을 할 때 아무리 틀려 보여도 일단 존중은 합니다. 그게 맞다고 놓고 일단 시작을 해요. 형량을 정할 때는. 그러니까 1심에서 예를 들어 이재용 피고인을 놓고 보면 1심에서 5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거 잘못됐다고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항소심에서 볼 때 일단 맞다고 전제하고 시작은 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무죄가 난 부분이 유죄가 되지 않는 한 형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건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낮춰질 수 있는데 특히 뭐 지금 상정 가능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횡령 부분 피해 회복이 안 됐다고. 아마 삼성 쪽에서는 공탁이라도 할 겁니다. 피해 회복이 돼요. 그러면 1심 때는 피해 회복이 안 되는데 항소심 와서 피해 회복이 됐으니까 이 유리한 사정을 반영을 해야죠. 형은 깎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무죄 부분이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인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물론 무죄가 더 늘어나면 더 깎일 거고 유죄가 늘어나면 올라가겠죠. 이 전제를 배제하고 그냥 유무죄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삼성 입장에서 공탁해가지고 형을 낮추는 쪽으로 시도를 할 거고 박주민 의원께서 그러셨잖아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한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됐으면 공탁을 했으면 깎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재용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최하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낮추려면은 그 재량의 한 절반 깎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해요. 2년 6개월 선고 가능하다는 건 지금 집행유예 요건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 2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하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야, 그럼 또 뭐 화를 내요. 김진동이가 그러면은 지금 야로를 부린 거네. 어? 야 김진동, 너 만나자 한번 좀. 어제 막 화가 나요, 막 치솟고.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났네. 이게 좀 진짜 이게 지금 양형 부분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재판부가 줄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선고 중계방송 비공개 결정할 때 좀 예견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비슷할 거예요. 판사들이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판사면 이런 정말 훌륭하고 역사적인 좋은 판결을 세상에 남겼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네네네. 안 그래요? 판사들의 기본 마인드 베이스는요. 네. 욕먹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옳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욕먹기 싫다. 물론 그렇다고 눈 깜짝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 전제에서 놓고 시작을 하니까 자 이거 선고 결과 중개할까 안 할까 중개한다 안 한다라는 이쪽 경우의 수가 있고 이쪽에는 유죄 무죄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럼 네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그죠? 공개를 하는데 유죄예요. 삼성은 바보가 되는 거죠.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삼성을 바보로 만들 리가 없죠. 이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공개하는데 무죄다. 자기가 바보가 되죠. 국민들한테 자기 얼굴 드러내면서 삼성 편을 들어버린 게 되잖아요. 이 가능성도 날아갑니다. 비공개인데 무죄다. 심각하죠 이거는. 아이 새끼 저기 숨어가지고 아예 유죄 내려고 그러니까. 예. 그럼 남는 건 비공개인데 유죄. 예. 양쪽에서 욕은 다 먹겠지만 욕 먹는 총량으로 보면 이게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비공개할 거다라 비공개고 유죄 갈 것 같다. 생각은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네, 이 소심한 걸로 봐서는 제일 적은 형인 5년형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봤던 것이죠. 예. 이 판사님, 그 박근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박근혜 형량을 이쯤에서 한번 예측해 주시겠습니까?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 일단 뇌물죄 인정된 거는 굉장히 희소식이고, 예. 근데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강압적으로 뭘 요구받아서 냈으니까 이 박근혜에겐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거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히 높죠. 일단 뭐 평면적으로 놓고 봐도 여기는 뇌물 공유한 사람이고 뇌물을 받은 사람인데, 네네. 예, 법정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거를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범죄는 단독범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살인, 뭐 절도, 강도상보다 혼자 저지르는 걸 예상하고 이제 법을 규정하는데 범죄 자체가 공범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상정 가능한 게 뇌물죄죠. 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네. 지금은 사라졌으면 간통. 둘이 있어야지 꼭 되는 범죄예요. 혼자서 못하는 범죄죠. 네. 예, 그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데 필요적 공범 관계에서 한쪽이 인정이 됐으면 다른 쪽이 인정이 되는 거는 너무나 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데. 자, 그럼 몇 년형? 그건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이건 있어요. 지금 박근혜 피고인한테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네.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하죠.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고 네. 유기징역인 경우에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인데 10년 이상이면은 밑에가 10년이잖아요. 그럼 네. 위에는 어디냐? 형법에 30년이에요. 네. 근데 이게 범죄가 하나인 경우에 그렇고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경합범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센 거에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어요. 그럼 이론상 45년이 가능하죠. 이재용 피고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인데 하는 5년이고 재량으로 깎으면 2년 6월. 위에는 5년 이상이었으니까 거기도 45년까지는 가능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네. 무기징역이 셀 거냐? 박근혜 피고인한테 45년이 셀 거냐? 뭐 어차피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게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45년이 더 세지 않을까요? 45년이 더 센 것 같아요. 그건 유기징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석방 요건이 아직 제가 법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불투명한데요. 이거 바뀌었네요. 진짜 2010년에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유기징역은 3분의 1 살면 되고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10년 살면 대상이 되는데 지금 20년으로 바뀌었네요. 아이고. 그러면 무기징역이 더 셀 수도 있겠네요. 45년 받아도 3분의 1이면 15년 살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감형이 안 됩니까? 감형은 그건 이제 뭐 어떤 대통령의 결단에 관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문제고. 그러면 81살에 나오십니다. 혹시 빨리 나와도 빨리 나오시면 빨리 나와도 81살에. 그렇죠. 하여튼 우리 근혜 누나가 아주 대박을 쓰셨네. 근데 그렇죠. 판사님 이제는 그 좀 100세 시대인데 이 양형을 좀 더 이렇게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하시지 그랬어요. 여당 대표님 나오셨어요. 예전에는 일찍 죽었는데 이제 100세 시대인데 예. 이걸 더 늘려야지요.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혼인 제도가 평균 수명이 40년일 때 만든 건데 지금 이제 100세 가까이 됐는데 이게 한번 어린 나이에 결혼한 걸 평생 묶어놓는 게 이게 옳은 거냐? 중간에 갱신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본인 바람 같고요. 네네. 지금 정영진 선생님하고 눈빛이 통했어요. 우리 같은 그쪽이신 모양이죠? 예. 같이 가요 그러면.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 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착한 사회적 기업 비타민 엔젤스 하나를 여러분이 사시면 하나를 어려운 이웃들께 기부해주는 아주 착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정말 너무 좋아요. 이 아, 비타민 드셔보셨어요? 엔젤스 제가 드셔봤는데 드셔봤는데 네, 드셔봤어요. 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뭐 하여튼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피로 싹 해소되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140년 전통의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에서 가장 좋은 두 가지만 모아서 만든 나눔 유산균 많이들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살 비타민이라면 이 비타민 엔젤스에서 구매하시면 좋겠고요. 국민마켓에서 온라인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한명숙 전 총리의 이미 형 다 살고 나오셨는데 네. 그 양반이 뇌물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걸 두고 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열 판사님은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억울하게 네. 옥살이를 했다 이런 네. 입장이고요. 예. 추미애 대표님 말씀 맞습니다.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이건. 그 제가 저기 그냥 저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보복이에요 이건. 네. 그 저기 감히 뭐 제가 그런 지위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감히 평가하자면 이 판결은 정말 역사에 남은 판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예, 뭐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아니 논평할 가치가 없지만은 한 개인이 2년 동안에 감옥에 갔다 온 일인데 이건 뭐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고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유죄가 맞다고 치고요. 네. 얼마였죠? 액수가 9억. 예, 9억 가까이 되죠. 8억 8천 얼마예요? 2년. 말이 됩니까 이게? 9억을 받았는데 2년이 뭐예요? 더 해야지. 그렇죠. 1억만 넘어도 10년형이 이게 가능한. 뭐예요? 이거 재판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관해서. 예, 너무 형이 낮아요. 아 그렇게 유죄 확신 있으면 제대로 해야죠. 최소한 3년 유월은 해야죠.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덜 산 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예, 불만이 많으신 거기서부터 그렇게 되네요. 또 예, 이게 이제 그냥 뭐 평면적으로 한 말씀으로 정리해서 올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기소 부분도 그렇고 재판 부분도 그렇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 건 재판 부분인데 예. 기소 부분이 잘못된 거는 그겁니다. 이게 물론 재판 당시에 이제 한 총리님 쪽에서도 주장을 했어요. 공소권 남용이다. 이 기소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아주 냄새가 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이제 한명숙 한 총리님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한 총리님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저 한만호 씨로 돼 한만호 있죠. 씨, 예, 네. 한신공영 대표이사. 이 한만호 씨가 지금 큰 그림에서 어떤 그림이었냐면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자기가 돈을 줬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법정에 가서 나는 그런 일 없다라고 완전히 뒤집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그럼 조사받을 때 어떠한 경위로 조사를 받게 되느냐를 따져봐야죠. 예. 이분이 근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형을 살고 있었어요. 아 감옥에서 네, 이미 감옥에 재판 있었어요. 결과를 예. 받았고 이분이 2009년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별도의 그 일로.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면서
익명의 제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들어갑니다. 한명숙이라는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한만호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더라. 네. 라는 제보가 들어. 이거 누가 했는지 몰라요. 판결문에만 나와요. 네. 그거를 듣고 한만호 씨를 당시 통영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는데 서울구치소로 이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부인해요. 아니 뭐 그런 거 없었는데. 예. 그러다가 어떤 인사를 만납니다. 그 인사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여기 협조하면 가석방 가능성 있고 너 뺏긴 회사 찾을 수 있을 거다. 그 다음부터 돈을 줬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이거는 팩트죠. 예, 네. 판결문에 나온 얘기예요. 네. 제가 뭐 다른 정보 입수할 데가 없어요. 와.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서울구치소의 출정 기록을 보면 이 한만호 씨가 검찰청에 70번을 갑니다. 2010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아이고 아주 집요하게 조사를 했네. 예, 엄청 갔어요. 네. 근데 형사소송법에 어떻든 이렇게 불러서 조사를 했으면 진술서를 받든 조서를 쓰든 근거를 남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없어요. 근거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한만호 씨 진술에 의하면 불러가지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연습을 시켰다고 본인이 그럽니다. 검찰이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뭔가 이상한 거죠. 이거는. 그 자체는 위법은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위법이긴 해요. 네. 네, 아무 불러놓고 이런 근거를 안 남기는 건 위법이에요.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의 8대5 소수 의견에서 지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소도 이상해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줬다는 사람 진술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수감돼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이건 검찰이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너 가석방 받을 수 있어 협조하면 회유하고 게다가 이때가 또 언제냐면 소위 그 한명숙 총리님이 두 번 재판을 받잖아요. 처음엔 무죄 확정됐고 두 번째 게 이건데 네. 첫 번째 게 그거잖아요. 소위 뭐 의자가 돈을 받았니 뭐 어쩌니 예, 그게 거의 무죄가 임박했을 이건 무죄 나오겠다 할 때 그때 이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건으로. 예, 네. 너무 보복성이 짙어요. 또 그때가 이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그렇죠. 한명숙 총리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었고요. 예. 민주당에. 네. 여러 정황으로 보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무현 정부의 핵심이었던 한명숙 총리에 대한 정치 보복을 감행하기 위한 그런 밑자락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너무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볼 만한 사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31일 날 이감이 돼요. 한만호 씨가 서울구치소로.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조사 시작하는데 4월 2일 날 회유가 들어갑니다. 4월 3일 날 돈 준 거 맞소? 최초 진술 나오고요. 그리고 5일 후에 4월 8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었다. 언론 플레이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까 말씀드렸던 의자가 정치자금 받았던 그 사건 무죄 선고됩니다. 네. 이게 그해 지방선거 6월 2일에 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4월 달에 벌어집니다. 한참 선거 들어갈 판에. 좀 심하죠 이거. 이 사건에서 1심에서 이제 무죄로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쪽에서 먼저 정치자금을 달라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네. 한만호 씨가 자기가 이분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 경선 해야 되는데 대선 경선 들어가야 되는데 돈 필요하실 텐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만호 씨는 한 총리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순서죠. 네. 한만호 씨 휴대전화는 1심 판결에 나온 얘기입니다. 2007년 6월 말에서 7월경 사이에 출시된 기종이래요. 2007년 7월 20일 날 이 한만호 씨 휴대전화에 한 몇 분 사이에 380개의 전화번호가 입력이 된 흔적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딱 그냥 감히 폰을 바꾼 거죠. 전에 있던 폰에 연락처가 옮겨온 거죠. 380개를 어떻게 몇 분 안에 입력을 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 380개 안에 전화번호는 예전부터 이 양반이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네. 여기에 한명숙 총리 전화번호 없어요. 한명숙 총리의 전화번호 입력 시기는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만호가 미리 한명숙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증거로 깨집니다. 1심 판결에서 그래서 안 믿어요. 또 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재밌는 게 알리바이 부분이 있습니다. 한만호 씨가 검찰 진술이죠. 자기가 돈 줬다 그랬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언제 돈 줬냐 그러니까 주말이 아닌 평일 오후인데 4시에서 6시 사이였다. 그리고 맑은 날이었던 것 같다. 근데 공소 사실은 뭐냐면 3월 31일부터 4월 초순까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열흘 정도죠. 열흘. 네. 그래서 특히 또 하나 이제 뭐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 수표로 1억을 줍니다. 네. 그 수표는 나와요. 사실 이게 제일 불리했어요. 네, 그게 핵심. 예, 핵심이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검은 돈을 왜 수표로 주냐? 네. 물어봤어요. 검찰도 이상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돈이 급하실 것 같아서 현금화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드린다고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이어야죠. 그래야 맞죠. 그리고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때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들이댑니다. 자 일단 평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말 빼고 그다음에 맑은 날이라 했으니까 비 온 날 빼고 딱 하니까 하루 남았어요. 2007년 4월 2일 하루밖에 안 나와요. 경우의 수가. 네. 근데 이날 한 총리는 이 문제된 시간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게 속기록에 나옵니다. 알리바이가 있어요. 깨졌네. 깨졌죠. 이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항소심에서 이게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유리한 자료들을 내고 한 총리 측에서 이제 증명을 쭉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항소심에서는 이건 이래서 잘못이고 이래서 잘못이고 이래서 잘못이고 이래서 인정 못하고 해서 피고인 측 주장이 모조리 틀리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잘못된 거죠. 무죄 이유가 무지하게 많은데 1심에서 무죄 난 게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2개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거 항소심에서 뭐라고 했을까? 첫째, 휴대전화. 우리나라 휴대전화 복구 기술이 100% 완전한 게 아니다. 빠졌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8월 달에 입력됐다고 하는 거는 최초 입력일이 아니고 뭔가 그 인적 사항이 수정된 수정일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한만호 씨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뭐 좀 하여튼 그렇긴 한데. 네. 그다음에 알리바이. 주말 아닌 평일에 줬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때 우리는 재판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지 않는 날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맞다. 야. 그런데 당시 한신건영은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토요일을 빼면 안 된다. 근데 토요일 부분은 알리바이가 없다. 야, 이거는 뭐 주어가 없다. 그거랑 거의 흡사하네. 예. 토요일 날 줬다. 토요일 날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알리바이 깨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리바이가 존재해서 부재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아니 없다는 근데 거죠. 받았다는 거를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받았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수 의견에서 대법원 소수 의견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첫째는 일단 공판 중심주의, 직접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법정에서 벌어지는 걸 위주로 하자. 직접 법관이 면전에서 보고 들은 거를 재판의 기초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한 거 말고 그렇죠. 법정에서 증인들 다 불러가지고 예. 그 CCBB를 그 자리에서 가린 거 그렇죠. 그걸 증거로 채택하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한만호 씨가 돈 줬다고 인정을 했는데 1심에서는 증인으로 나와서 나 안 줬다고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심에서는 법정에서 안 줬다고 하니까 이 말이 대체로 맞다. 그래서 검찰 진술을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항소심에서 아니다. 검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1심 법정 진술을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판례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판단은 사실심. 1심에서 보고 이 말이 맞다 틀리다 판단을 했으면 그걸 뒤집을 때는 항소심에서도 불러보라는 거죠. 니들도 들어봐라. 그래야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에서 공판 중심주의하고 직접주의를 위반한 거다. 왜 안 불렀냐? 네. 예, 대법원 판례하고도 배치되는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근데 왜 안 불렀을까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한만호의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를 알 수 있게 한 사람이 한만호 아니에요? 한만호. 그렇죠. 근데 예. 한만호가 처음 진술해 가지고 뇌물죄가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와서 나중에 진술이 바뀌었다고 한만호의 그 증언을 한마디로 탄핵을 하는 이게 말이 되는가? 그게 말이 되게 좀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네. 형사소송법에도 안 맞고 대법원 판례도 안 맞고 예. 그거를 감행을 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판결. 그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 뭐 재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저기 우리 존경하는 김용민 교수님께서 소속돼 계시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거죠. 왜 그런 얘기 하냐?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이제 뭐 우리 알고 가야 되니까 형사소송법 420조에 재심 사유가 있는데요. 재심은요 억울하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유가 전부 7개인데 네. 대체적으로 다 읽어드리긴 좀 길고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유죄 증거가 된 서류가 위조된 걸 때, 감정서가 허위일 때, 네. 증인이 위증했을 때, 그다음에 뭐 진범이 잡히거나 뭐 이런 것처럼 무죄가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대체로 이래요. 한 총리님 사건은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위증을 하긴 했죠, 한만호 씨가. 근데 위증한 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지 불리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청구를.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재심 사유 안 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재심해 한 얘기는 너네 해도 안 돼 이거. 이건 똑같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잖아요. 저기 이번에 5.18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꼭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 소리는 뭡니까? 증거 나올 거 없을 걸? 예, 그 소리입니다. 그렇군요. 그 귀하께서 계신 당을 이렇게 폄훼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하십니다. 네. 아주 정말 뭐랄까요?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한참 시사평론하고 다녔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봤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사건의 디테일, 오늘 처음 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맥락은 이건 틀림없는 정치 보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심의 결과에 대한 항소심의 석연치 않은 뒤집기, 이것도 매우 강력한 의심이 들었었고요.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추모 열기에 불을 지핀 분이 바로 한명숙 총리였거든요. 그게 그렇죠. 막 근데 추모사도 읽으시고 그 뭐 손녀를 두고 가시다니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에 뭐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기에 오해를 했단 말이죠. 이거 그렇다면은 한명숙이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이어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명숙을 어떻게든 올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지금 김용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억 원 수표를 받은 사람이 한명숙이라면, 이건 전제 이제 1억 원은 한명숙 총리가 받았다고 지금 대법원에서 본 겁니다. 나머지 부분이 문제였던 거죠. 1억 원 수표를 받은 사람이 한명숙이라면 그 자금 조성의 방법이 유사한 나머지 돈도 한명숙에게 갔다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에 들어맞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원 판결에. 대법원이요 형사 사건을 증거에 의해서 안 하고요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판결은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까? 이례적이요? 이따위 판결을 했습니까 세상에? 상식적이다라는 표현이 예, 상식적이라고 해도 안 되고 추론해서도 안 돼요. 증거에 의해서
이게 유죄가 아닐 거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만 유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추론을 하고 앉아 있어요. 대법관들이 앉아가지고. 자, 적어도 이것은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단 모두 다 굉장히 큰 하자를 내지한 그런 판결이란 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아니, 가져봤습니다. 사법부가 좀 제대로 서야 돼요. 똑바로 좀 죄송합니다. 하세요. 네. 끝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여러 사법 개혁들이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별 그거 없이 지금 새로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신 김영수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사법부가 제대로 잘 굴러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양승태 씨가 망가뜨려 놔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뭐 이렇게 종이가 구겨졌다고 이렇게 구겨졌어요. 이렇게 구겨지면 가만히 놔두면 복원력이 있어서 펴지겠죠. 근데 오래 걸리니까 우리 거꾸로 다시 접잖아요. 이렇게 바로 필라고. 망가진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지금 이렇게 하기를 우리는 원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차츰차츰 정상으로 복원되도록 기다려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성원을 보내고 믿고 지켜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요. 분명히 저쪽에서는 그냥 스스로 종이가 펴지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도 사법권 독립 침해다. 너희들은 역으로 꾸기고 들어오는 거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그 역공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마치 언론 자유 탄압하는데 그렇게 찬동했던 소위 조중동이 언론 자유 보장하겠다는 정부가 들어서니까 자기들이 언론 탄압받고 있고 언론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 꼴 분명히 날 겁니다. 그때 정말 추운 데서 촛불 들어주셨던 우리 국민들이 믿고 성원하고 지지해 주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판사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